샬롬, 삼국지 7권 18번째. 일이 되려고 그런지 양송이 노리던 때가 절로 온 것이었다. 양송은 기다렸다는 듯이나 방덕을 헐뜯고 나섰다. 그야 뻔하죠. 방덕은 틀림없이 조조의 뇌물을 받고 진채를 내주었을 겁니다. 싸움 한바탕을 판 셈이지요. 그 말을 들은 장로는 몹시 성이 났다. 양송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펄쩍 뛰며 방덕을 불러들여 꾸짖은 뒤 좌우를 보고 소리쳤다. 저자를 끌어내다 목을 베어라. 방덕에게는 한마디 자신을 변호할 틈도 주지 않은 채였다. 방덕을 청구한 연포가 힘을 다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양송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장로는 끝내 방덕을 목베려 하다가 마지막에야 겨우 무슨 큰 선심이나 쓰듯 말했다. 좋다. 내일 다시 싸워 네 죄를 씻어라. 만약 또 이기지 못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네 목을 베리라. 방덕으로서는 실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죄 없이 떨어졌을 뻔한 목을 어루만지며 한을 품고 장로 앞을 물러났다. 다음 날이 되었다. 조조의 군사들이 드디어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방덕은 장로의 으름장에 등에 떠밀리듯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와 그런 조조의 군사들과 맞섰다. 조조는 방덕이 나오는 걸 보자 허저를 보내 싸움을 걸게 했다. 명을 받은 허저가 달려나가 곧 방덕과 어울렸다. 그러나 허저는 몇 합 싸워 보지도 않고 거짓으로 패에 달아나기 시작했다. 방덕이 부쩍 힘이 나서 그런 허저를 뒤쫓았다. 얼마나 갔을까. 방덕이 허저를 쫓아 한 군데 산쿠비를 도는데 문득 말을 탄 조조가 언덕 위에 나타나 소리쳤다. 방영명은 어찌하여 일찍 항복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때껏 방덕에게는 항복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멀지 않은 곳에 조조가 있는 걸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 조조를 사로잡는다면까지 장수 1000명을 사로잡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방덕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허저를 놓아두고 조조가 있는 산 언덕 위로 말을 몰았다. 방덕이 조조를 잡는 데만 마음이 급해 정신없이 말을 몰아댈 때였다. 문득 함성이 크게 일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거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방덕은 말을 탄 채 깊은 함정 속으로 떨어졌다. 방덕이 놀란 가운데로 자세를 가다듬어 함정을 벗어나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사방에서 밧줄과 갈고리가 날아들어 눈 깜짝할 사이에 방덕을 멧돼지 옳듯 옳고 말았다. 군사들은 이어 방덕을 끌고 언덕 위로 올라갔다. 조조가 얼른 말에서 뛰어내려 군사들을 꾸짖어 물리치고 손수 방덕을 풀어주었다. 영명은 기다린 지 오래외다. 이제 공은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으시겠소. 방덕이 원래가 목숨을 아까워하는 위인이 아니었으나 조조가 그같이 너그럽게 나오자 생각이 달라졌다. 문득 장로가 양속의 간사한 말만 믿고 자기를 죄 없이 죽이려 하던 일이 떠오르며 도대체 조조의 권유를 마다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항복하겠소. 이 몸을 거두어 주신다면 개나 말의 수고로움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소이다. 방죽이 넙죽 절을 하며 그렇게 말했다. 조조는 그런 방덕을 몸소 부축해 말에 오르게 한 뒤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대체로 돌아갔다. 그것도 성 안의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일부러 골라둔 길을 지나서였다. 그걸 본 성 안의 군사들이 급히 장로에게 알렸다. 방덕이 조조와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성 아래로 지나갔습니다. 진작부터 조조와 내통해 온 것임이 분명합니다. 바로 양송이 간밤에 말한 대로였다. 장로는 양송 때문에 자신이 방덕을 조조에게로 떠매러 보낸 줄도 모르고 그때부터 한층 더 양송의 말을 믿었다. 다음 날이었다.
조조는 삼면으로 구름 사다리를 세우고 비포로 돌을 날리며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장로는 그 기세가 엄청난 것을 보고 아우 장위를 불러 의논했다. 아무래도 이곳 남정은 틀린 것 같다. 창고에 있는 곡식과 비단을 모두 태워버리고 남산으로 달아나 파중이나 지키도록 해야겠다. 그때 곁에 있던 양송이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보다는 성문을 열어 조조에게 항복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주공과 백성들을 아울러 구해주는 게 상책인 듯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벌컥 성부터 냈을 장로였지만 믿고 믿는 양송의 말이라 무겁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3대를 이어온 기업을 그토록 허무하게 넘길 수는 없어 얼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장위가 양송과는 다른 소리를 했다.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빨리 모든 걸 불살라 버리고 파중으로 가시죠. 그 역시 장로와 같은 핏줄이라 부조의 기업을 넘기느니 보다는 끝까지 싸우는 쪽을 권했다. 장로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중간을 택했다. 나는 원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려 했으나 미처 내 뜻이 전해지기도 전에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 이제 이곳을 빠져나가되 창고며 곳간에 든 것은 모두 나라의 물건이니 함부로 없애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부중에 창고와 곳간에 자물쇠를 채우고 엄히 봉하게 하는 한편 모든 벼슬아치들에게 떠날 제비를 하게 했다. 그날 밤 이경 무렵이었다. 장로는 밤이 깊기를 기다려 모든 벼슬아치와 집안 노수를 거느리고 남문으로 빠져나갔다. 갑작스레 쏟아져 나간 덕분에 성은 그럭저럭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멍해 있던 것도 잠시 조조의 장졸들이 곧 장로를 뒤쫓아 나섰다. 그냥 보내줘라. 서두를 거 없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조조가 그런 그들을 말렸다. 조조가 텅 빈 남정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관가의 창고와 곳간은 엄히 봉해져 있었다. 그런 장로를 기특히 여긴 조조는 잠시 군사를 쉬게 하며 사람을 뽑아 파중으로 보냈다. 장로에게 항복을 권유하기 위함이었다. 조조의 사자가 찾아와 다시 항복을 권하자 장로는 슬쩍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나 그의 아우 장위는 달랐다. 형님, 아니되오. 부조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어찌 이리 쉽게 내줄 수 있단 말이오. 그러면서 거듭 맞설 것을 우겨대자 장로도 마침내는 아우의 뜻을 따랐다.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본 양송은 조조에게 남몰래 글을 보냈다. 아무래도 장로는 권하는 술을 먹지 않고 벌주를 마실 작정인 것 같습니다. 승상께서는 얼른 군사를 내어 이를 매듭짓도록 하십시오. 이 양송은 때를 보아 안에서 호응하겠습니다. 그 같은 편지를 받은 조조는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파중으로 달려갔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왔다는 말을 듣자 장로는 아우 장위에게 군사를 주어 성 밖으로 내보냈다. 장위가 뛰쳐나오는 걸 본 조조는 허저를 내보내 잡게 했다. 장위가 겁없이 허저와 맞섰으나 아무래도 무리였다. 몇 탑 부딪히기도 전에 허저의 칼에 찍혀 말 아래로 떨어졌다. 다시 쫓겨 성 안으로 들어간 장위의 졸개들이 장로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장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성을 굳게 지켰다. 이때 양송이 나섰다. 이제 나가 싸우지 않고 성 안에 앉았다가는 그대로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제가 성을 지킬 것이니 주공께서 친히 나가셔서 조조와 결판을 내십시오. 죽기로 싸운다면 아니 될 것도 없습니다. 무슨 꿍꿍이 속일소 그리 권한 것이지만 그를 믿는 장로는 그 말에 따랐다. 연포가 나서서 다시 말렸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장로가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가자 조조의 군사들이 기다렸다는 듯 몰려왔다. 장로는 그래도 한 무리의 우두머리답게 죽을 각오로 적과 맞섰다. 그러나 나머지 군사들은 그러지가 못했다. 거듭되는 패전에 겁을 먹은 대로 먹은 군사들은
조조의 군사들과 한번 맞붙어 보기도 전에 뒤돌아서 달아나기 바빴다. 일이 그쯤 되니 장로도 싸워볼래야 싸워볼 수가 없었다. 얼른 돌아서서 성으로 향하자 그 뒤를 조조의 군사들이 벌떼처럼 쫓아왔다. 겨우 성문 앞에 이른 장로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어서 문을 열어라. 내가 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무리 소리쳐도 성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 몰랐다. 양송이 안에서 이를 꿈이 탓이었다. 그걸 알 리 없는 장로는 드디어 성 안으로 들기를 단념하고 달아나려 했으나 그마저도 안 되었다. 어느새 등 뒤까지 뒤쫓아온 조조의 외침이 귓가를 울렸다. 이놈 장로야, 어찌하여 빨리 항복하지 않느냐. 마침내 장로도 달아날 생각을 버렸다. 얼른 말에서 뛰어내려 조조 앞에 엎드리니 그 할아버지 장릉에서 시작된 기업은 결국 조조의 손에 넘겨지고 말았다. 장로가 항복하자 조조는 기꺼이 그를 받아들였다. 남정에서 달아날 때 장고며 곡간을 온전히 봉해놓고 간 일을 가르키 여겨 그 누구의 항복을 받았을 때보다 후하게 대접하고 그를 진남 장군에 봉했다. 또 장로를 따라 항복한 한중의 벼슬아치들도 버리지 않아 연포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모두 후에 봉하니 조조를 겁내던 한중 사람들이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그때까지 한중의 여러 지방은 오두미도의 조직을 따라 다스리고 있었는데 조조는 그것도 군 현재로 고쳤다. 각 군에 대수를 세우고 도의를 둔 게 그랬다. 대수며 도의도 되도록이면 한중 사람들 중에서 뽑아 보냈으면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가장 공이 크다 할 수 있는 양송만은 상을 받기는커녕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았다. 너는 주인을 팔아 영화로움을 사려 한 놈이다. 나의 사람들이 너를 본받을까 실로 두렵구나. 조조는 큰 벼슬이라도 내릴 줄 알고 찾아온 양송을 그렇게 꾸짖은 뒤 무사들을 향해 매섭게 소리쳤다. 저놈을 저작거리로 끌고 나가 목을 베어라. 그리고 그 목을 높이 매달아 주인을 팔아먹은 죄인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양송은 그제서야 후회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개처럼 무사들에게 끌려나가 목 없는 귀신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은 일생을 통해 거의 예외가 없었던 조조의 금기 가운데 하나이다. 조조는 아직 군웅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사육의 눈이 멀어 주인을 반자는 자신에게 아무리 큰 이익을 갖다 주어도 용서하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의 벗이며 힘에 겨운 원수를 이겨내는데 뺄 수 없는 공을 세운 허유조차도 끝내는 제 명에 죽지 못했다. 그를 죽인 것은 허저이지만 조조가 그를 높이 치고 있었다면 어찌 한낱 장수가 몇 마디 잘못한 걸로 그를 죽일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 뒤로도 마찬가지였다. 조조는 거의 일관되게 사욕으로 주인을 팔아먹은 자는 죽였고 아무리 자신에게는 매섭게 저항해도 그 주인을 위해 힘을 다한 이는 되도록 해치지 않으려고 했다. 간혹 끝내 항복하지 않아 죽인 적이 있지만 그때조차도 상대의 깨끗한 이름을 지켜주기 위해서였고 또 그 뒤에는 후한 장래를 잊지 않았다. 조조를 순전히 겉모술수의 사람으로만 몰아붙일 수 없게 만드는 남다른 품성의 하나였다. 그럭저럭 한중이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을 무렵 주부로 따라왔던 사마이가 조조를 찾아보고 말했다. 유비는 속임수와 힘으로 유장의 기업을 뺏어 족당 사람들을 아무도 마음으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공께서 한중을 차지하시니 그 위험이 익주까지 덜쳐 올리고 있습니다. 빨리 그곳으로 군사를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보잘것없는 유비의 세력은 기와장 부스러지듯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때를 타는 걸 귀하게 여기는 법인 바 지금이 바로 일어서는 안 될 그때입니다. 그러나 조조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사람이란 참으로 만족을 모르는 물건이로구나. 이미 농땅을 얻어놓고 또 족땅을 바란단 말인가. 이때 유엽이 곁에서 사마이를 편들었다. 반드시 그렇게만 말씀하실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마 중달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 늦추시게 되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밝은 제갈량은 승상이 되고 삼군을 잘 이끄는 관우와 장비는 장수가 되어 촉의 백성들을 안정시킬 겁니다. 그런 다음 험한 관과 좁은 길목의 의지에 굳게 지킨다면 촉은 다시는 넘볼 수 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도 조조는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아 했다. 사마이와 유엽을 번갈아 보며 달래듯 말했다. 지금 우리 군사는 먼 길을 왔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싸움을 끝낸 뒤라 몹시 지쳐있네. 우선은 좀 쉬게 하여 기운부터 돋궈야겠네. 그러고는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다. 한편 조조가 이미 한중을 빼앗았다는 소문은 서천에도 들어갔다. 서천 백성들은 조조가 반드시 서천으로 올 것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놀라고 두려워했다. 은근히 떨리기는 유비도 마찬가지였다. 그 소식을 듣기 바쁘게 공명을 불러 의논했다. 조조가 동철을 이미 삼켰으니 다음은 틀림없이 우리 서천으로 밀고 들 것이오. 우리에게는 아직 조조를 막아낼 만한 힘이 없으니 실로 걱정이 왜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그걸 쓰면 조조는 싫어도 스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갈량이 별로 걱정할 거 없다는 투로 대답했다. 유비가 놀람과 반감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그게 어떤 계책이오? 조조가 군사를 나누어 합비에 머물러 있게 한 것은 손건이 두려운 까닭입니다. 이제 우리는 강하, 장사, 계양 3군을 동호에게 돌려주도록 하지요. 아울러 말 잘하는 사람을 동호에 보내 이해로 달랜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합비를 치도록 하면 조조는 틀림없이 놀라 강남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누구를 사자로 보냈으면 좋겠소.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걱정은 남았다는 듯 유비가 다시 물었다. 곁에 있던 이적이 스스로 나섰다. 그 일이라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유비도 마음이 놓인 것 같았다. 이적이 스스로 나서 준 걸 몹시 기뻐하며 송건에게 보낼 글 한 통을 써주었다. 전에 없이 이해를 갖춘 글이었다. 이적은 곧 서천을 떠나 먼저 형주로 갔다. 관운장을 만나 세군을 돌려주는 까닭을 일러주고 일이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말을 맞춰두기 위함이었다. 형주에 이르러 관운장을 만나 이적은 다시 송건이 있는 말릉으로 가 자신이 온 것을 송건에게 알리게 했다. 유비가 형주를 돌려주지 않아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송건은 사자인 이적을 불러들였다. 그대는 무슨 일로 여기 왔는가? 이적이 얘를 마치기 바쁘게 손건이 퉁명스러워 물었다. 이적이 처녀슬에 늘어놓았다. 지난번에 제갈자 유께서 장사를 비롯한 세 군을 돌려받으러 오셨으나 마침 우리 군사께서 자리에 아니 계셨던 까닭에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땅을 돌려드린다는 것을 글로 써서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형주에 속한 남군과 영릉까지 돌려드려야 하지만 조조가 이번에 동천을 차지해 버린 까닭에 만약 그 두 군까지 돌려드리게 되면 우리 관장군은 몸들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합비가 비어 있으니 바라건대 군우께서는 군사를 일으켜 그곳을 쳐 주십시오. 그러면 조조는 군사를 남으로 돌릴 것인즉 그때 우리 주공께서 동천을 빼앗아 관장군을 그리로 불러들이고 형주는 모두 동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뚤어진 기본으로 들으면 속이 뻔한 소리로 들릴 수 있었으나 송건은 신중한 사람이었다. 얼른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먼저 시간부터 벌었다. 그대는 잠시 역관으로 돌아가 계시오. 그 일은 여러 사람과 의논해 보아야겠소. 그렇게 좋은 말로 이적을 보낸 뒤 여러 모사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유비가 이제 와서 장사, 강화, 계양, 세군을 돌려주며 우리더러 합비를 들이치라 하는데 여러분의 뜻은 어떠시오? 그러자 장소가 일어나 말했다. 이것은 틀림없이 유비가 조조를 두려워해서 급히 끼워 맞춘 게임니다. 조조가 한중을 뺏은 기세를 타고 서천으로 밀고 들어올까 걱정이 되어 뒤늦게 세군을 돌려주며 도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조조가 멀리 한중에 있는 틈을 타 우리가 합비를 차지해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책이 될 수도 있으니 못 이긴 채 유비의 청을 들어주도록 하십시오. 손권도 그런 장수의 말을 옳게 들었다. 갖은 생색을 다 내며 이적을 족으로 돌려보낸 뒤 크게 군사를 일으켜 조조의 뒷덜미를 후려쳐 의논을 시작했다. 이때 송건의 장수들은 대개 밖에 나가 장강 곳곳에 물목을 지키고 있었다. 송건은 먼저 노숙을 보내 유비로부터 강하, 장사, 계양 세군을 돌려받는 한편 육구의 둔병에 그곳에 있는 여몽과 감령을 망릉으로 돌려보내게 했다. 또 여항에도 사람을 보내 평소 아끼는 능통도 불러들여 그 싸움을 끼게 했다. 하루도 되지 않아 여몽과 감령이 먼저 말릉에 이르렀다. 여몽은 송건을 보는 자리에서 다시 한 계책을 올렸다. 지금 조조는 여강 대수 주강으로 하여금 환성에 둔병하면서 그게 논밭을 또 거기서 난 곡식을 합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덕에 합비는 허도의 곡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넉넉히 군사들을 먹이고 있으니 이제 주공께서는 먼저 환성부터 빼앗도록 하십시오. 합비는 그 뒤에야 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송건도 기꺼이 그 말을 따랐다. 그 계책이 꼭 내 마음에 두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날로 군사를 일으켰다. 여몽과 감령은 선봉이 되고 장흠과 반장은 후군이 되었으며 송건 자신은 주태, 진무, 동습, 서성, 정봉과 더불어 중군이 되었다. 이때 송건 때부터의 오랜 장수들인 황계와 정보와 한당은 각기 멀리 있는 군진을 맡아 지키고 있어 그 싸움에 따라가지 못했다. 어쩌면 적벽의 싸움을 끝으로 그들의 시대는 다 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장강을 건넨 오의 병마는 먼저 화주를 뺏은 다음 지름길로 환성에 이르렀다. 환성을 지키던 여강 태수 주강은 사람을 뽑아 합비의 구원을 정하는 한편 굳은 성의 의지에 지키기만 하고 나가 싸우지 않았다. 송건은 몸서 성 아래로 가서 성을 지키는 군세를 살펴봤다. 성 안에서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 손건의 해가 리게며 술에 덮개까지 꽂혔다. 송건은 급히 진채로 되돌아와 모든 장수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어떻게 하면 환성을 쉽게 뺏을 수 있겠소? 군사를 뽑아 흙으로 산을 만들게 하고 그 위에 공격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습이 그렇게 대답하자 곁에 있던 서성이 딴 의견을 내놓았다. 구름 사다리와 무지개 다리를 세워 성안을 굽어보며 공격하면 될 것입니다. 무지개 다리는 홍교로 공선전에 쓰이는 높은 다락 같은 거. 그때 여몽과 동습이 서성 둘 모두에게 다 이르듯 했다. 두 분의 말씀이 모두 옳긴 하나 어느 쪽을 택하든 날짜가 오래 걸리는 흠이 있습니다. 그 사이 합비에서 구원이라도 오면 모든 것은 헛일이 되고 맙니다. 차라리 바로 군사를 몰아 공격해 보도록 하지요. 우리 군사들은 이제 막 싸움터에 나와 기세가 한창 날카로우니 그 기세를 타고 힘을 다해 공격한다면 아침에 싸움을 시작해도 점심 나절이면 성을 깨칠 수 있을 겁니다. 송건은 그 중에서 여몽의 말을 가장 옳게 여겨 거기에 따르기로 했다. 다음날 새벽 오경 무렵 군사들은 밥지어 먹은 뒤 그 뒤로 삼군을 휘몰아 환성을 들이쳤다. 성벽 위에서는 화살과 돌이 비오듯 쏟아졌다.
오의 군사들이 잠시 멈칫하는 걸 보자 감령이 쇠로 된 연을 휘두르며 앞장서서 성 위로 뛰어올랐다. 주강은 국노소들을 실켜 감령에게 일제히 활과 쇠뇌를 쏘아 붙이게 했다. 그러나 감령은 빽빽한 숲속을 지나듯 화살비를 헤치고 달려들어 담매의 주강을 쓰러뜨렸다. 여몽도 스스로 북채를 잡고 북을 올려 군사들의 기운을 돋구었다. 이렇듯 장수들이 앞장서서 싸우니 오의 군사들도 힘을 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성벽을 타고 넘어 쓰러진 주강을 베어 죽이자 조조편에 남은 군사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다. 송건이 환성을 온전히 손에 넣었을 때는 겨우 진시 무렵이었다. 장효가 급히 환성을 구하러 달려오다가 도중에 이미 성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가봤자 소용없음을 알고 군사를 합비로 되돌렸다. 손권의 부름을 받은 능통이 본진에 합류하게 된 것은 손권이 이미 환성을 차지하고 들어앉은 뒤였다. 이때 손권은 삼군에게 술과 고기를 넉넉히 내려 그 수고로움을 위로한 뒤 장소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여몽 감령에게 큰 상을 내림과 아울러 다른 장수들의 공을 치하하기도 잊지 않았다. 여몽은 윗자리를 감령에게 내주고 그가 앞장서 성벽 위로 뛰어오른 공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죽였다. 송건도 그게 옳다는 듯 흐뭇한 얼굴로 감령에게 술잔을 권하니 잔치는 온통 감령만을 위한 것 같았다. 늦게 일은 바람에 그 싸움에 끼지 못한 능통은 술이 오를수록 속이 뒤틀렸다. 감령은 아비를 죽일 원수인데다 여몽이 지나치게 그의 공을 지켜 세운 탓이었다. 아비 죽인 원수란 감령이 아직 황조의 사람일 때 손책을 따라 황조를 치러 온 능통의 아비 능조를 활로 쏘아 죽인 일을 말한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함부로 날뛸 수 없어 부글부글 끓는 속을 억누르며 여몽과 감령을 쏘아보고만 있던 능통이었으나 손건이 자리를 비우고 더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다. 손건이 자리를 비우자 더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다. 문득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고 잔치상 앞으로 나가 말했다. 잔치 자리에 풍악이 없으니 어찌 삭막하오이다. 제가 솜씨 없으나마 한바탕 칼춤을 출 터이니 곱게 봐주시오. 그러고는 칼을 휘두르며 춤을 시작했다. 감령이 얼른 그 같은 능통의 속셈을 알아차렸다. 그 역시 양손으로 창 한 자루를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여럿에게 말했다. 저는 이 창으로 여러분의 흥점을 보탤까 합니다. 서투르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러고는 자리에서 빠져나와 창을 휘두르는데 춤이라기보다는 싸움의 자세였다. 두 사람이 결코 좋은 뜻으로 나선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린 것은 여몽이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여겨 또 그 또한 나섰다.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다른 손에는 칼을 잡은 채 능통과 감령 사이에 끼어들어 능청을 떨었다. 두 분의 솜씨가 좋다고 하지만은 어찌 내 솜씨를 알아주지 않으시오. 나는 이 방패와 칼로 한바탕 흥을 돋굴 것이니 잘들 봐주시오. 그러고는 방패와 칼을 춤추듯 휘둘러 능통과 감령을 양쪽으로 갈라놓았다. 일이 그쯤 되니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 그 중에 하나가 급히 송건에게 달려가 그 일을 알렸다. 송건이 놀라 급히 잔치 자리로 달려왔다. 송건이 들어오는 걸 보자 세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병기를 거두었다. 송건이 엄한 눈으로 능통과 감령을 번갈아 쏘아보며 꾸짖었다. 내가 늘상 그네들 둘에게 묶은 원수는 잊어버리라고 당부하지 않았소. 그런데 이게 무슨 꼴들이요. 그러나 능통이 복박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통곡했다. 아비의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참아야 하는 원통함이 변한 눈물이었다. 송건은 그런 능통을 두 번, 세 번 달래
겨우 진정시켰다. 다음 날이 되었다. 송건은 전날에 개운치 못한 기분을 씻어버리려는 듯 일찍부터 서둘러 군사를 움직였다. 합비로 3군을 몰아가니 전날에 이긴 기세를 탄 그 유용이 잠옷 볼만했다. 한편 환성이 이미 송건에게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합비로 되돌아온 장효는 적잖이 걱정스럽고 답답했다. 송건이 몸소 대군을 이끌고 나온 것으로 보아 혼자서는 당하기 어려우리란 짐작이 든 까닭이었다. 그런데 문중 한중에 있는 조조가 설제를 보내 나무로 된 상자 하나를 전해왔다. 장효가 받아보니 봉해진 상자 한 모퉁이에 조조의 친빌이 조그맣게 붙어 있었다. 저기 오거든 뜯어보라. 그걸 본 장효는 좀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다. 문득 군사 하나가 달려와 장효에게 급한 소식을 전했다. 송건이 스스로 10만 대군을 이끌고 합비로 오고 있습니다. 이에 장유는 얼른 조조가 보낸 나무 상자를 뜯어봤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 만약 송건이 쳐들어오거든 장유와 이전은 나가 싸우고 악진은 안에서 성을 지키라. 자세한 계책은 아니었지만 장유는 그것만으로도 막막한 느낌에서만은 벗어날 수 있었다. 곧 이정과 악진에게도 그 글을 보여주어 조조의 뜻을 전했다. 장군의 생각은 어떠시오? 읽기를 마친 악진이 가만히 장유에게 물었다. 장유는 더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 대답했다. 지금 주공께서는 멀리 나가 계시니 오는 이 틈을 반드시 우리를 깨뜨려 버리려 할 것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가서 죽기로 싸워 적의 날카로운 기세를 꺾어 놓는 일이 외다. 그렇게 하여 장졸들의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야 이 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요. 이전은 평소부터 장유와 사이가 좋지 못했다. 조조가 시킨 대로라면 마땅히 장유와 함께 나가 싸워야 할 사람이었으나 그런 장유의 말을 듣고도 입을 다물고 아무런 대꾸를 안 했다. 악진은 이전이 아무 말도 없는 걸 보자 장유와 생각이 달라서인 줄 알고 그를 대신해 다른 의견을 내보았다. 적은 머리수가 많고 우리는 적소이다. 성을 나가 막기는 어려우니 차라리 안에서 힘을 합쳐 굳게 지키는 게 낫지 않겠소. 그러자 장효가 결연히 말했다. 공들은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 공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구려. 그렇다면 나 혼자서라도 나가 한바탕 죽기를 싸워보겠소. 그러면서 곁에 있던 군사들에게 어서 말을 끌어오라고 다그쳤다. 그때껏 말없이 있던 이전이 문득 깨달은 바 있어 개연히 몸을 일으켰다. 장군이 그럴 하시는데 내가 어찌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 공사를 팽개칠 수 있겠소. 바라건대 제게도 할 일을 일러주시오. 그 말을 들은 장효는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원래 이전은 어릴 적부터 조조의 사람이었던 데 비해 장효는 훨씬 나중에 조조 편에 끼어든 항장 출신이었다. 말하자면 한편은 창업 공신인 반면 다른 한편은 뒷날 영입된 사람인 셈이었다. 그러나 장수로서의 자질은 장효가 앞서 능력을 위주로 사람을 쓰는 조조는 곧 장효를 이전보다 윗자리에 앉혔는데 그게 두 사람 사이를 해친 원인이 되었다. 이전은 굴러 들어온 돌에 밀려 난 박힌 돌 신세가 된 느낌 때문에 장효가 까닭없이 마땅치 않았고 장효는 장효대로 이전의 심술이 시골 개 텃세 같아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다. 그런데 중요한 대목에 이르러 둘의 해묵은 감정이 불리게 되니 장효로서는 반갑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완 만성께서 도와주실 양이면 이렇게 해주시오. 내일 일군을 이끌고 소요진 부쪽에 매복해 기다리다. 오병이 지나가거든 먼저 소사교를 끊어버리는 것이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와 여기 이 악문겸은 적을 흠씬 두들겨 놓겠소이다. 장효가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하게 이전이 할 일을 일러주었다. 이전도 전에 장효에게서 영을 받을 때 느꼈던 역겨움은 조금도 느낌이 없이 그대로 따랐다.
군사를 점거하여 소요진 북쪽으로 가 알맞은 곳에 소리 없이 숨었다. 한편 이때 송건은 여몽과 감령을 선봉으로 삼고 자신은 능통과 함께 중군이 되어 합비로 달려오고 있었다. 남은 장수들도 모두 후대가 되어 뒤따라오게 하니 오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양군이 모두 먹은 마음이 있어 이를 악물고 맞붙게 된 탓에 싸움은 전에 없이 격렬해질 수밖에 없었다. 제갈량이 서천에서 옮겨 붙인 불을 이제 이 장강가에서 거세게 타오르게 되었다. 장하구나 장문어 씩씩하다 감홍패. 장하구나 장문원 씩씩하다 감홍패. 양군 중에서 처음으로 부딪힌 것은 감령과 여몽이 이끈 오의 선봉과 악진의 부대였다. 감령이 악진과 만나기 바쁘게 말을 달려 덮치자 악진 또한 물러서지 않아 곧 한바탕 거친 싸움이 벌어졌다. 하지만 악진에게는 처음부터 끝장을 보려고 시작한 싸움이 아니었다. 몇 탑 부딪히기도 전에 악진이 거짓으로 져서 쫓겨가니 감령은 여몽을 불러 함께 악진을 뒤쫓았다. 감령과 여몽이 적군이 첫 싸움에 이겼다는 소식을 중군으로 뒤에 있던 송건의 귀에도 들어갔다. 송건은 그 기세를 탈 양으로 군사를 재촉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송건이 소요진 부쪽에 이르렀을 때였다. 호련 연주포 소리가 나면서 왼쪽에서는 장유가 오른쪽에서는 이전이 각기 일군을 거느리고 뛰쳐나왔다. 송건은 몹시 놀랐다. 곧 여몽에게 사람을 보내 구해주기를 정하려 하는데 벌써 장유의 군사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때 송건 곁에는 능통이 거느리는 300여 기뿐이었다. 그 군사로는 산을 뒤집을 듯한 기세로 몰려오는 장유의 군사를 당할 수 없다 여긴 능통이 송건을 보고 크게 소리쳤다. 주공께서는 무얼 하고 계십니까? 어서 소사교를 건너십시오. 그러는데 장효가 이천여 길을 이끌고 앞장서 덮쳐왔다. 능통은 몸을 돌려 장효와 죽기로 맞섰다. 송건은 그 틈을 타 말을 몰고 소사교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다리는 이미 이전이 끊어버린 뒤였다. 다리 남쪽은 두어 길이나 무너져 내려앉아 나무 반대기 하나 걸려있지 않았다. 그걸 본 송건은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 아장 공리가 다시 큰 소리로 송건을 깨우쳐 주었다. 주공께서는 말을 뒤로 물렸다가 힘껏 책짓질에 앞으로 내달아 보십시오. 그러면 끊어진 곳을 뛰어 넘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제서야